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은 극복의 대상으로 바뀐다.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상주의자만이 현실주의자가 된다. 내가 진짜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루기 위한 그것과 초라한 지금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를 고민하면 그제야 내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회사 인간인데요. 회사를 다녔던 그리고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가면서도 굉장히 뼈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책인데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다는 저급한 무력을 자극해서 인간과 돈의 선우를 흔들어 놓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석사, 박사까지 배운 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팔까를 고민하여 생을 바치는 곳이 우리의 밥벌이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회사적인 인간이 되고야 말았다며 회사 인간에서 진짜 인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저자의 도전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두 가지가 있다. 질문 이전의 삶과 질문 이후의 삶이다. 우리는 그저 선택의 연속이고 눈앞의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다 일시적 판단 중지 버튼을 누른 뒤 질문이라는 강제적 3인칭 세계로 들어간다. 어떤 질문이건 대답이 준비되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꿰어진 서사이며 자발적 해답이다. 곧 자신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답이 될 테다. 따라서 질문은 삶 속에서 삶의 방향, 이른바 가치관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관은 꿈과 현실 사이에 서식하는 일종의 중간계적 사유로 작용하고, 그 사유가 일상적인 현실과 꿈 사이를 넘나들며 조각해 나가는 게 바로 삶이다. 따지고 보면 삶은 이미 우리가 질문하기도 전에 존재하지만 삶의 의미 부여는 삶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뒤에 오게 되므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삶이 존재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질문 전에 존재하는 것이 처지라면 질문 후에 존재하는 삶이 처지 극복이 잠재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삶은 인간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다. 그 양태는 각각의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삶을 묻는 질문은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달라야 한다. 혹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필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고,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살아가는 주체, 즉 자기 자신만이 가능한 답이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린 답을 가져오거나 또는 내 처지에 관해 타인의 처지를 들씌우게 되면 자신이라는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지 못한다. 월급쟁이 회사 인간의 처지에 관해 주어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사는 걸 중단하고 먼저 물어야 할지 모른다. 저자는 꿈과 밥, 즉 꿈과 현실을 두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밥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가? 꿈이 사라진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답을 내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입술이 부르텄다. 하늘에 물었다. 자신의 오지를 찾아 나서라는 음성을 들었다. 터진 입술이 되었을 때 나는 불현듯 허리를 고추 세우고 정좌했다. 나는 그제야 나를 찾아 나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차렸다. 두려웠지만 내 앞에 놓인 내일부터가 진정한 내 영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오지로 들어서기로 했다. 그것도 가장 어두운 나라는 수수께끼 숲으로. 그곳에는 아무런 길도 없다. 만약 그곳에 어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길이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졸리지 않는 눈을 감는다. 나흘째 날이 밝았다.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소한 결정에도 나는 없었다. 학교를 가라 해서 학교를 다녔고 돈 벌어야 사람 구실한다 해서 취직했다. 그리하면 나도 여느 어른들처럼 훗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꼬박꼬박 월급 받기 위해 회사 이익에만 충실히 복무하고 있었으며 부잣집 종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머리 젖히며 즐거워야 할 지금은 없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가 지금을 가득 채웠다. 평범함으로 똘똘 뭉친 나에게 묻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것인가? 잊혀진 것을 회복할 것인가? 나도 절벽에 두 다리를 흔들거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다. 누르면 눌리고 짜내면 내 마지막 진까지 내어주는 삶을 걷어차기로 한다. 나도 한번 춤추듯 살아보리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으로 내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생의 단명한 그 맛을 나는 봐야겠다. 준비되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아무도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질러야 비로소 준비되는 때가 있다. 내 혀끝으로 맛보는 인생을 살리라. 실험으로 가득 찬 삶, 그 환장할 우연에 인생을 걸리라. 출근해서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사무실 책상에 정자하고 사직서를 썼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다 쓴 사직서를 작업복 안 주머니에 품었다. 편했다. 그리 편할 수 없었다. 아주 긴 싸움을 스스로 끊어냈다. 생각해보니 이 지리하고 길었던 싸움의 상대는 표면적으론 직장이라는 현실이었으나 한꺼풀 벗겨진 적장의 얼굴은 내 자신이었다. 나를 깊이 몰라 벌어졌던 사다리였고 내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한 번도 길어 올리지 못해 빚어진 스스로의 불찰이었다. 내 안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나와의 잔잔한 대화였다. 나는 나를 안아주었다. 어찌 그리 나에게 미안했던가. 나는 반듯한 인생과 정면으로 붙어보기로 했다.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갈등해야 할 때 갈등하지 않는 건 비겁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것을 신중함이라 부르며 심미적으로 채색하지만 실은 겁에 질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비겁함이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니 이 사태는 큰 산 하나를 등정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묻고 확인하는 문제였다. 나는 조용히 휴직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내밀었다. 3일 뒤 인사팀에서 내가 제출한 휴직서가 담당 상무의 최종 결재를 거쳐 접수됐다 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했던 인사팀장은 자초지종이 듣고 싶다 했고 나는 조근조근 말했다. 그래도 일단은 휴직서가 접수된 터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이튿날 사장님이 이 바쁜 와중에 한마디 하시고는 내 휴직서에 최종 서명했다는 말을 들었다. 회사 내에서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다. 오늘 대표이사 결재를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넘어섰다. 에베레스트를 이미 오른 듯하다. 나는 현실보다 강하다. 네팔행 비행기가 뜨기 3일 전의 일이다.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쓴 다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대표이사의 허락이 있은 직후부터 홍보팀에서는 갑자기 사진을 찍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내 과거사에 대해 인터뷰하며 요란을 떨었다. 회사는 내 사연을 지역 신문에 게재했고 도전의 아이콘으로 추앙했다. 요란함은 승자의 전리품같이 부산했다. 싫지 않았다. 이로써 긴 싸움을 승리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자가 퇴사를 했다고 해서 나도 퇴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퇴사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은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내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이죠. 멈추는 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앞만 보고 달리다가 아주 잠깐 멈춰보려 하면 그 짧은 잠깐에도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내 안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